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모비딕입니다. 모비딕. 이종태 행복TV는 고루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허먼 멜빌이 1851년도 출간된 모비딕은요, 지경사에서 출간된 2006년도 도서를 참고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키워주는 상징주의 문학의 글작품입니다. 상징주의. 저자 허먼 멜빌은요, 셰익스피어, 괴테 못지않은 작가로 죽고 난 뒤에 사후에 인정받은 작가입니다. 1956년에 그레고리 팩이 주연한 영화 백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이죠. 등장인물은요, 첫째 에이허브 선장, 모비딕의 한쪽다리를 잃고 복수하다 끝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스타벅, 1등 항해사로 선원들을 선동하는 선장에 맞습니다. 세 번째 스톱, 2등 항해사로 타고난 낙천과 모험심이 강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 이스마엘, 모비딕과의 싸움에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저자 자신을 모델로 했습니다. 다섯째 퀴퀘거, 야만인 추장의 아들로 이스마엘의 절친이면서 작살잡이입니다. 여섯 번째 페들러, 에이허브 선장 옆에서 충직하게 보조하는 밀항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가난한 청년 이스마엘이 포경선을 타려고 유베드포드 항구에 왔습니다. 포경선을 찾지 못해서 야만인 퀴퀘거와 우연히 같은 방에서 숙박하면서 인연을 맺습니다. 퀴퀘거는 남태평양에 살던 식인종 아들인데 고래잡이 배를 타고 유입됐대요. 이렇게 해서 야만인과 친구가 됩니다. 퀴퀘거는 함께 탈 포경선을 이스마엘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경험이 없다 거절했으나 자신의 우상 인형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피코아드호를 선택했고 또 선주와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과 퀴퀘거는 피코아드호의 선원이 됩니다. 피코아드호의 1등 항해사 스타벅이 충고합니다. 첫째,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내 배를 태우지 않는다. 두 번째, 가장 믿을만한 용기란 위험을 공정하게 인정한 데서 생겨난다. 셋째, 또한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은 겁쟁이보다 더 위험하다. 넷째, 용기란 소중해서 가려서야지 함부로 쓰거나 낭비하면 안 된다. 다섯째, 해진 뒤에 고래를 쫓지 말고 너무 거친 고래와는 맞서지 마라. 그리고 고래를 잡기 위해 죽지 마라. 모비딕과 에이허브 선장 관계. 에이허브 선장은요, 마치 청동 동상 같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하얀 상아가 대신했고 목숨근 상체가 몸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큰 키에 딱 벌어진 체구는 당당하고 완벽했습니다. 오직 옆구리에 구멍이 셋 뚫린 흰 고래 모비딕밖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짐승을 상대로 복수를 하다니 미치진 아닌가요? 1등 항해에서 스타벅의 항변에 선장은 어르렁거리며 선원을 집합시키라고 합니다. 선장은 30여명의 선원들과 술자리를 만들어 의기투합시키려 했습니다. 스타벅은 중얼거립니다. 내 영혼은 패배하여 미치광이의 노예가 되었구나. 모비딕은요, 무리를 벗어난 고독한 고래로 몇몇 사람만 봤습니다. 녀석을 공격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고 전설적인 고래입니다. 다친 사람은 셀 수 없었으니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곤 합니다. 어떤 고래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교활함 때문이죠.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선장의 복수심은 미치광이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의 본심을 선주나 선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비딕은 수년 동안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났지만 선장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허브 선장의 생명은요, 항해 전체 성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작은 보트를 타고 직접 고래를 추격하는 건 선주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장은 5명의 괴물 민항자를 고용해 직접 보트를 탔습니다. 늘 죽음과 마주하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대요. 2등 항해사 스톱이 전해주는 괴물 모비딕 이야기. 모비딕은 작사를 맡고도 반드시 보복하여 그 사람을 죽인대요. 선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작살줄을 스스로 끊고 도망가기 바빴대요. 거대한 고래를 잡는 것은 목숨을 건 사투였다. 첫째, 마치 고래가 삼켜보는 보물을 작살로 찾아내려는 듯 깊숙이 쑤셔서 휘젓습니다. 둘째, 작살이 꽃에 꼽히면 밧줄을 풀어 당겼다 밀당을 해서 힘을 뺍니다. 셋째, 밧줄이 풀리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총알 같은 기추가 계속되죠. 넷째, 끝내 고래가 피로 바다를 덮으면서 힘이 빠집니다.
선장은 100마리 고래를 잡아도 모비딕이 아니면 실망했대요. 해체 작업 전에 고래를 배 옆에 묶어두는데 상어떼가 일부 뜯어먹는답니다. 그렇게 방치해두면 아무리 큰 고래도 불과 6시간 만에 뼈만 남는데요. 고래 해체 작업은 수십 마리 피투성이 소를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의식과 같답니다. 큰 고래는요,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기름을 한 100통 정도 짜낼 수가 있답니다. 2리터 정도 용량량이 있는데 이거 따로 챙깁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모두 빼낸 고래 시체는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상어와 바다 독수리의 소란 속에서 사라집니다. 고래를 잡는 목적은 고기가 아니라 고래 기름입니다. 머나먼 추적, 죽느냐 사느냐. 피코도호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 자바선까지 왔습니다. 태평양의 적도선에 접하면 모비딕과 만날 거라한 예상 항로였죠. 포경선은 해적을 피하는 것도 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적을 피하다 고래떼를 놓칠 때가 참 허무하죠. 고래떼가 집단으로 미쳐나질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잡을 고래를 제외하고는 도망칠 길을 터줘야 합니다. 고래잡이 명분 중에 고기가 많으면 적게 잡힌다는 말이 있대요. 피 튀기는 사투 끝에 겨우 한 마리만 잡았다. 고래기름 보관통이 세자 선장에게 보고하고 했습니다. 선장은 오직 모비딕에만 관심이 있어 4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2배 선주나 선원들의 생각은 달랐지요. 그래서 1등항의 스타벅은 선장에게 욕망에 찬 자신을 두려워하라고 충고합니다. 왕각하는 선장은 자신을 두려워하라는 말에 감동을 했죠. 그리고 배를 세워 기름통을 수리하겠습니다. 이런 부세통에 키케그는요 10병이 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키케그 자신도 희망을 버리고 자기 종족의 풍습대로 검은 관을 준비해달라고 이스마엘에게 부탁합니다. 꺼져가는 영혼의 말을 들어주는 건 사람이 당연한 도리죠. 키케그를 그 관에 눕혀서 작은 보트 실어 바다에 띄웠습니다. 근데 실어놓고 한참 지나도 죽지는 않고요. 신기하게도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배에 올라왔습니다. 적도 근처에서 에이브 선장은요. 태양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모비딕이 어디 있는지 작은 암시라도 줄 수 없는가요? 이 순간에도 모비딕을 보고 있겠지요? 내 눈은 그 녀석을 보고 있는 그대 태양의 눈을 보고 있다오. 몇 시간 후 태풍이 불어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모비딕과의 운명적인 만남. 적도 거쳐 지날 때 선원들이 불길해하는 바다 표범이 울었습니다. 돛대 꼭대기에서 감시하던 선원 한 사람이 바다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지나가는 라일로 선장이 모비딕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라일로 선장은 자기 아들 보트 행방불명되어서 그걸 찾는다고 헤매다가 발견되면 구제해주길 간청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선장의 광깨는 눈매에 모든 선원들은 움츠러듭니다. 선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면 선장이 직접 망대에 올라가 감시합니다. 물과 하늘의 경계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맑은 날씨였답니다. 선장은 외칩니다. 그 옛날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내가 처음 고래를 잡았지. 선장은 18세 배를 타고요. 그 이후 40년 중에 3년만 육지에 살았답니다. 선장은 1등 항해사 스타벅에게 말합니다. 눈동자 속에 먼 고향을 담고 있는 자네는 꼭 살아야 하네? 스타벅은 선장에게 애원하듯 바른 소리를 합니다. 왜 그 저주 같은 물고기에 집착하세요? 제발 돌아갑시다. 스타벅에게 이 말을 들은 선장은 말합니다. 그건 안 돼. 잔인하고 냉혹한 신이 내게 명령했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다해 그 일을 해야만 한단다. 이 말을 들은 스타벅의 얼굴은 죽은 시체처럼 창백했대요. 선장은 마치 개처럼 킁킁거리며 고래의 냄새를 찾았습니다. 선장은 고래가 뿜는 물줄기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눈 덮인 산 같은 모비딕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비딕을 먼저 잡는 자에게 스페인 거만을 몽땅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스타벅을 배에 남게 하고 보트 세척을 바다에 내립니다. 모비딕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모비딕의 모습은 온화하고 안정감이 넘쳤죠. 그러나 그 고요함은 회오리 바람이 가면이었습니다. 목숨 건 싸움이 끝난 뒤에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물날에 감춘 모비딕의 몸뚱이는요 공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뒤틀린 턱에
흉악함을 숨긴 채 부드럽게 모비딕은 유행했습니다. 하늘에 대고 경고하듯 깃대 같은 꼬리를 위협적으로 흔들어댔습니다. 그때 갈매기 떼가 뭔가를 기다리는 듯 울음을 토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인간보다 날카롭죠. 에이허브 선장의 보트 밑에서 모비딕이 괴물같이 움직입니다. 모비딕은 선장의 전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파도를 일으켜 흔듭니다. 선장 보트의 앞쪽을 덥석 물고는 고양이가 생지를 희롱하듯 합니다. 다른 보트들은 뜻밖의 위기에 저항도 못하고 쳐다만 볼 뿐입니다. 선장은 미친 듯이 날뛰며 맨손으로 고래턱을 잡고 보트를 빼내려고 합니다. 모비딕은 선장의 보트를 찢어 투덩가리 냅니다. 선장은 미끄러지듯 바다에 내동댕치어 떨어집니다. 모비딕의 꼬리가 만든 물 회오리에 선장은 감겨 들어갑니다. 스타백이 모는 본선의 이 광경을 보고 선장을 구하려고 달려옵니다. 선장은 목숨은 아랑곳 않고 선원들과 모비딕 사이에 배를 갈라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모비딕이 사라지자 혼수 상태에 빠진 선장을 끌어올립니다. 피로가 심하면 회복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깨어나 선장은 던지지 못한 작살부터 찾습니다. 그렇게 길게 오랜밤을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모비딕이 힘차게 튀어올랐습니다. 선장은 본선에 한 명만 남겨두고 저는 보트에 타라고 명령합니다. 최후의 결전. 모비딕이 달려오니 최후의 결전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트에서 일제히 던지는 작살에도 무서운 기세를 발광했습니다. 보트의 선원들은 뛰어난 조종술로 여러저리 모비딕을 피하며 작살을 꽂아댑니다. 모비딕은 작살에 묶인 밧줄로 보트를 빙빙 돌려서 부수려고 합니다. 그 속셈을 알아챈 선장은요, 잽싸게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보트 세 척 중에 한 척은 산산조각나 수장되었습니다. 그때 모비딕은 선장의 보트마저 공중에 날려버립니다. 모비딕은 오늘 싸움은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듯 사라집니다. 그 꼬리 휘감긴 밧줄에 한 선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선에 올라와 장비를 급하게 수리하고 전열을 잠겼습니다. 선장은 상어로 만든 인조다리가 없어지고 뼈도 다쳤으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스타벅은 광증인 선장을 보고 무모하니 중단하자고 예언합니다. 선장은 자신은 운명이 정해졌으니 따르라고 날뜁니다. 셋째 날 모비딕이 나타나자 선장은 마지막인 듯 스타벅과 깊은 악수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상어떼들이 몰려와 선장 보트만 따르기 시작합니다. 순간 상처투성이 괴물이 솟구치니 보트 주위의 파도도 빙산처럼 올라갔습니다. 선장 보트를 제외한 2개의 보트가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난 보트는 본선에 올려 빠르게 또 수리했습니다. 선장은 필사적으로 모비딕을 따라가며 작살을 고래 몸속에 박아넣습니다. 불타는 저주와 원한도 함께 실어서 찔렀습니다. 모비딕이 요동치자 노잡이 3명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밧줄의 한 척뿐이었다. 화가 난 모비딕은 본선 피코도를 향해 달려듭니다. 굉음을 내며 피코도에 큰 구멍을 넣어 한순간에 침몰시켜버립니다. 이 처참한 강의를 지켜본 선장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작살을 던집니다. 작살을 맞은 모비딕은 작살 밧줄 놓지 않는 선장을 끌고 가버립니다. 이었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고래와 인간과의 숨막히는 싸움은 끝났습니다. 피코도는 완전히 가라앉고 선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어떼와 갈매기 떼는 싸움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페들러를 대신해 선장의 보트에서 키를 잡았던 나 이스마일이다. 때마침 키커그의 검은관이 바다에서 떠올라서 그걸 잡고 이스마일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 은총으로 아들을 찾아 헤매던 라헬로에 의해 구조됩니다. 가장 믿을만한 용기란 위험을 공정하게 인식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명언을 남기고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